안녕하세요. 유튜브 요약 영상 두 번째, 아하킹팀의 함유진. 강지수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시퀀스를 입력을 받아서 시퀀스를 출력해주는 모델입니다. 이때 시퀀스를 입력으로 넣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 순서가 있는 입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시퀀스 같은 경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상도 시퀀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영상도 프레임 단위로 쪼개질 수 있고 또 그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됩니다. 이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하나로 압축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입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 입력이 들어가요. 요게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end of sentence가 들어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가 돼요. 그리고 이 디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입력받아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데요. 이때 이 컨텍스트 벡터와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토큰이 들어가서 출력을 만들고 그 다음 이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때 또 이전 히든 스테이트가 같이 들어가요. 이 과정이 이 end of sentence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저 혹시 그러면 시퀀스 투 시퀀스에 문제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그거에 관련돼서 롱텀 디펜던시, 즉 장기 기억 의존성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모델 구조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게 들어가고 또 앞에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입력된 정보에 대한 기억이 점점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자체가 짧으면 상관없지만 되게 긴 문장이 되면 그 많은 정보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 담기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에는 받아나온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롱 어텐션이 있는데 이 받아나온 어텐션이 별도로 학습돼요. 근데 롱 어텐션은 학습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다 프로덕트 어텐션도 이 롱 어텐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식2식에서 어텐션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요 알파 요게 이제 어텐션이 되는데요. 얘가 얘는 이제 i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뒤에 나올 컨텍스트 벡터 생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산 방식은 우선 스코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i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이 대상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사이의 내적입니다. 요걸 이제 저희가 스코어라고 할게요.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스코어의 합분의 그 i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스코어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요게 이제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텐션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이 모든 어텐션의 합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컨텍스트 벡터 생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컨텍스트 벡터는 각 히든 스테이트의 선형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아까 계산한 어텐션으로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와 그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가중치의 합이 컨텍스트 벡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벡터가 나중에 디코더로 입력되는 거 맞을까요? 네, 요거에 디코더로 입력되는데 이때 그 각 입력에 대해서 컨텍스트 벡터가 또 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셨다면 이렇게 어텐션이 고려된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요거는 이 컨텍스트 벡터와 기존 히든 스테이터를 결합하여 이렇게 선형 및 비선형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어텐션의 장점이 나오는데 이 기존
기존 히든 스테이트와 컨텍스트 벡터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텐션이 고려된 히든 스테이트까지 나왔으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웨이트와 곱해서 소프트 맥스를 매겨서 최종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계속 어텐션과 컨텍스트 벡터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서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게 이제 디코더 부분이고요. 맨 처음에 이 엔드 토큰 임베딩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니셜라이즈된 히든 스테이트를 모델에 넣어요. 그러면 다음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고 뭔가 아웃풋이 나오죠. 이때 이 아웃풋은 버려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까 그 컨텍스트 기존의 벡터와 이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요. 네. 그러면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변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 변화된 컨텍스트 벡터랑 이 우리가 이제 원래 히든 스테이트를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뭔가 벡터가 완성됐죠? 그거를 이제 사전에 뭔가 훈련시켜둔 우리의 피드 포워드로 인풋을 넣습니다. 그럼 뭔가 또 아웃풋이 나오겠죠?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스테이프로 넘어가면 아까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와 다른 입력이 들어가고 그럼 뭔가 나오는 아웃풋은 버려지고 이때 이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또 여기서 컨텍스트 벡터와 그런 걸 활용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요. 그럼 그때 어텐션이 반영된 컨텍스트 벡터와 이 히든 스테이트가 결합을 하면 다시 피드 포워드 훈련된 걸로 넘어가서 뭔가 출력의 벡터가 만들어지면 또 뭔가 단어가 생기겠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이 출력이 엔드 오브 센텐스가 생길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텐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 설명을 했고 이 어텐션과 식2식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어텐션 모델은 식2식 모델에 비해 인코더가 디코더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고 이 디코더의 최종 출력을 생성하기 전에 뭔가 추가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어텐션 점수의 히든 스테이트는 정보를 많이 반영하고 낮은 어텐션 점수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는 적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게 좀 더 복잡한 모델에 어텐션이 적용된 게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에 앞서서 강필성 교수님의 수업 자료와 자밀러의 GitHub 자료를 조금 참고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벡터 사이즈와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좀 잘 해결한 게 어텐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잘 표현한 그림이 아래와 같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서 들고 왔어요.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초기 그라디언트가 끝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을 뜻하죠. 이걸 해결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키 쿼리 밸류를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계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진행됨에 있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텐션 함수는 화면과 같이 쿼리를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와의 유사도를 각각 구합니다. 그리고 구해낸 이 유사도를 키와 매핑되어 있는 각각의 값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사도가 반영된 값을 모두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를 어텐션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LSTM과 어레네는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입력을 받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이전 값이 존재해야지 미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시퀀스의 특징 때문인데요. 또한 이전 시퀀스에서 겪었던 문제인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트랜스포머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앞서 설명된 어텐션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은 경우 I'm on my burger이라는 문제가 인코더에 입력이 되면 디코더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에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풋 문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서 먼저 입력을 받게 되고 디코더로 넘어간 문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문장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트랜스포머에는 여러 가지 인코더 블록과 디코더 블록이 있습니다. 이 인코더 블록과 디코더 블록의 개수의 차이는 의도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디코더는 인코더 블록의 값을 이렇게 배분받게 됩니다. 또 각각의 인코더에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셀프 어텐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디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디코더에서의 셀프 어텐션은 마스크가 적용된 셀프 어텐션으로 인코더와는 구조가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입력 임베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과 같이 입력될 인풋이 있을 때 저희는 문장 그대로를 입력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임베딩 값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생각해보니까 뭐 글러브, 패스트 텍스트 많은 임베딩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어떤 임베딩을 쓰는 거예요? to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지션 임베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I'm on my burger라는 문장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임베딩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임베딩 벡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베딩을 시켜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글러브나 패스트 텍스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포지셔닝 임베딩을 시켜주어서 포지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포지션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 이유는 트랜스포머가 아무래도 행렬로 인풋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위치 관계가 입력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임베딩을 시켜줘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LSTM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병렬 계산이 어렵다. 대신에 입력이 순차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병렬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순서가 무시되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지션 임베딩을 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벡터와 크기와 거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옆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까이 위치하거나 조금 의미로 유사한 단어들이 있으면 좀 더 높은 값을 띠게 되고 조금 의미가 멀거나 멀리 위치해 있으면은 좀 먼 값을 띠게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완전히 100%다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았던 인풋 벡터들이 이렇게 있죠. 이 벡터들은 앞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셀프 어텐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의 결과물들은 이렇게 하나의 뉴럴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즉,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단어들이 있으면 모든 단어들이 저희가 알고 싶은 이 단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점수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프 어텐션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키와 쿼리와 밸류에 따라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키, 쿼리, 밸류가 뭐예요? 키는 우선 제가 알고자 하는 중심 단어의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중심 단어, 그리고 밸류는 키, 쿼리 사이의 관련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쿼리는 내가 원하는 가수라고 설정을 하고 키는 내가 원하는 가수의 노래에 피처링을 하게 될 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류는 그 둘이 노래를 냈을 때 약간 시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매트릭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에는 임베딩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키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은 키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는 구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베딩 매트릭스는 아까 포지셔널 임베딩을 통해서 나온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키의 웨이트 매트릭스는 약간 임의적인 매트릭스긴 한데 학습되는 매트릭스라고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뿐만 아니라 키, 쿼리, 밸류 모두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키, 쿼리, 밸류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키, 쿼리, 밸류,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결국 웨이트라는 것도 붙은 걸 보니까 학습하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키, 쿼리, 밸류 매트릭스는 학습하는 파라미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키의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쿼리의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밸류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학습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흔히 병렬 처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왜 이게 병렬 처리와 연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인풋 이제 임베딩 벡터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저희가 앞서 말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와 키쿼리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죠. 네. 그리고 이 키쿼리 매트릭스는 이렇게 Z 매트릭스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산출된 값들을 이제 하나의 일렬로 컨캣을 해주면은 하나의 큰 매트릭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각각은 따로 계산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Z 매트릭스와 웨이트 매트릭스를 연산을 해주고 차원을 맞게 연산을 해주면은 이제 아웃풋이라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스코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레지듀얼 커넥션은 흔히 저희 RNN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전의 값과 현재의 값을 동시에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드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사용된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같은 인코더 블록에서는 동일한 가중치가 사용이 되고 다른 인코더 블록에서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학습을 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코더 블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제 가중치가 공유되지는 않고 아까 인코더 블록 안에도 셀프 어텐션이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아, 멀티헤드 어텐션 네, 지금 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인코더 블록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가 사용이 되지만 다른 인코더 블록에서는 서로 다른 가중치가 학습이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입력층, 응립층, 출력층에서의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512차원의 입력 벡터가 활성함수인 렐루를 지나서 2048차원의 벡터가 된 뒤에 다시 512차원의 벡터로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거쳐져서 원래 차원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코더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디코더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인코더의 블럭과 디코더의 블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인코더에서는 그냥 셀프 어텐션이 진행이 되지만 디코더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Have you been to Korea라는 문장이 있는데 디코더에서 have you까지를 이제 예측을 한 뒤에 bene을 예측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to Korea를 알게 되면은 be는 너무나도 쉽게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to Korea를 알 길도 없어요. 디코더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ave you에서 bene을 예측을 할 때는 to Korea를 이제 마스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이제 모델이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마스킹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어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의 계산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계산과 디코더의 계산을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코더에서는 쿼리어 키를 곱해서 스코어가 산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디코더에서는 그대로 쿼리어 키를 곱해준다면 이거는 이제 마스크 처리가 되지 않은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페이지에서 말했던 마스크 효과를 내려면 이제 스코어스2 매트릭스와 같이 마스크를 하고 싶은 부위에 이제 인피니트라고 무한대의 값을 넣어줘서 이제 예측이 이제 알 수 없는 값으로 채워 넣어서 이게 마스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왜 마스크 효과냐면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이제 무한대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정확한 이제 점수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미지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랜스포머는 리니어와 소프트맥스가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 확률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리니어 레이어는 단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형태로서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 결과물을 이용하여 모든 단어들의 출력 확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차원을 늘려주는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이 말은 이제 저희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차원을 늘려가지고 어, 원래 원하던 이제 보캡의 사이즈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원래 버켓의 사이즈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해서 개별 단어들의 출력 확률을 반환을 하게 돼서 아까 전에 유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OS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어가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님,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는 최초에 나온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엘모, 버트와 같은 초창기 언어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GPT도 있고 하지만 그건 좀 시리즈가 많으니까 따로 떼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금 정말 최초에 나왔던 엘모와 버트, 거기를 설명을 할게요. 엘모는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의 약자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엘모는 결론적으로 그 논문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Bidirectional Eliciting 구조의 임베딩 모델이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쨌든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더 좋은 품질의 단어를 표현해보자, 단어 표현을 만들어보자 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뭐든 항상 뭐 기준이 있어야겠죠. 더 좋은이 뭔지, 우수한 품질이 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단어의 복잡한 용법을 잘 담고 있다는 건데, 그 용법은 신텍스, 문법, 그 다음에 시멘틱, 의미, 요런 게 잘 단어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 용법들이 당연히 문맥상에서 반영되는 그러한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 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걸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전 모델과 엘모의 임베딩을 비교해서 알아보면, 이전 모델 글로브 같은 건 하나로 딱 단어의 의미가 고정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임베딩이. 그래서 요 플레이를 딱 봤을 때 스포츠와 관련된 의미만 주의 단어를 뽑았죠. 그런데 바이 LSTM은 그 뭔가 스포츠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successful play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연극에 관한 것도 있고 주니어 인 더 그룹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룹에서 약간 유일한 막내였다? 이런 것도 이제 플레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played onl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힌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되게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엘모가 이전 그 임베딩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학습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엘모는 문장, 시퀀스를 입력을 받아서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주어진 시퀀스의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되는데, 지금 보면 let's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올지 예측하는 뭐 stick 이게 들어오는 식으로. 근데 요렇게 가면 순방향이죠. 그런데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오는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방향 해서 양방향에서 다 보는 바이 LSTM 구조이다. 바이 디렉셔널 LSTM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마다 순방향의 LSTM 그 은닉 벡터, 히든 레이어가 있고, 맨 처음에 토큰 임베딩 벡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역방향의 이 은닉 벡터 레이어와 그 다음에 토큰 임베딩 벡터가 있는데,
요거를 역방향과 순방향을 각각 이렇게 컨캣해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를 서메이션해서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값을 컨킥했을 뿐인데도 아까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거는 여기 이렇게 임베딩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레이어의 가중치를 곱해주는 데서 그 효과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아까 말한 가중치는 훈련의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상위 레이어는 문맥과 관련된 즉 시멘틱적인 추상적 의미를 학습하고 이렇게 하위 레이어에서는 문법과 관련된 의미를 학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임베딩 모델보다는 보다 풍부한 단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줘요. 이거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서 이건 추후에 밝혀진 내용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마 실험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엘모를 그림뿐만 아니라 수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순방향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요 n개의 토큰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토큰이 들어왔을 때 뭐 두 번째 토큰이 나올 확률, 첫 번째, 두 번째일 때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역방향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k 플러스 1번째가 들어왔을 때 k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방향과 순방향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양방향 결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세타 x, 세타 LSTM, 세타 s는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때 요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세타 LSTM은 각 층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네. 네, 수식으로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엘모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테스트에 맞게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초창기 임베딩, 이니셜 토큰 임베딩이 있고 두 번째에는 순방향으로 생성된 L개, 그 L개 층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역방향 모델로 생성된 L개 층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2L 플러스 1개의 표현을 계산합니다. 각 토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 표현에 대한 아까 그 가중치 기억나시죠? 그 가중치를 나타내고 요거는 전체 엘모 크기의 벡터를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엘모의 성능 평가로 다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태스크에서 다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성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인가요? 아니면 이거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닐 텐데 NER 같은 거 보시면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뭐 사람이나 뭐 지역명이나 이런 거를 레코그네이션 인식하는 태스크이고요. 그 다음에 스쿼드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을 해주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분류 태스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리게이션 스터디로 첫 번째 분석은 벡터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레이어가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논문처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레이어에 모두 같은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가 좋았고 그 다음에는 뭐 기존
기존이랑이 좀 그렇고 마지막 언닉칭을 사용했을 때가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뭐 글러브나 워드2벡과 같은 그냥 초기 벡터를 사용할 때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은 뭐냐면 저희가 엘모를 어디에 추가해야 되냐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엘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초기 값이 있죠. 여기가 init.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때 이렇게 init이 있고 좀 못 그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엘모를 붙여서 사용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과연 이 엘모를 어떤 층에 붙여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떠한 좀 모델이 있다 하고 이 모델에 여기가 input 그다음에 여기가 out 이렇게 했을 때 이 in, out에 모두 붙여주는 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는 input에 붙여주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output에 붙여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그냥 엘모를 사용하지 않는 게 성능이 제일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아까 본 거예요. 이 엘모라는 거는 by LSTM의 그 표현은 어떤 정보를 캡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고정된 그런 인베딩이 아니라 맥락적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게 기존의 언어 모델, 그 기존의 인베딩 모델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건 역시,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유동적인 정보를 추출해내고 솔직히 좀 의미론적인 정보를 추출해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엘모는. 네. 근데 학습 속도가 저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되게 새롭고 신기하네요. 네, 저도 엘모가 다른 거에 비해 학습 속도가 좋았다는 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 뭐 분석을 보면 이 엘모를 아까 뭐 인풋에 적용시킬 거냐, 아웃풋에 적용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인풋에 적용시켰을 때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가중치가 높았고 아웃풋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는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토큰 쪽이나 혹은 이쪽이 더 뭔가 가중치가 높았다? 그래서 좀 이 어디에 엘모를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아까 학습 파라미터 가중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엘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버트로 넘어갈게요. 챗 GPT가 버트 기반인 모델 맞죠? 챗 GPT는 오히려 버트와는 상반되는 개념을 사용하는 아이이고 제가 요거랑 조금 그럼 비교를 설명해서 말해볼게요.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로 트랜스포머 아까 보신 거에 인코더 구조만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NLU, 즉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GPT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인코더 구조가 아니라 디코더 구조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버트의 사전학습 방식은 대량의 코퍼스를 사용해서 사전학습을 하는데 이때문에 이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뭔가 paired 데이터, 즉 뭔가 X와 Y가 짝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전학습 방식은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문의 전개 순서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트의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는 인코더만 사용을 해요. 트랜스포머에서. 이때 인코더를 쌓을 때 이 인코더를
12개 쌓은 베이스 모델이 있고 요 인코더를 24개 쌓은 라지 모델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L은 레이어 개수, H는 히든 사이즈, A는 셀프 어텐션 헤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가 12개, 히든이 768, 그리고 이 어텐션 헤드가 12개로 토탈 파라미터는 110 밀리언입니다. 이는 오픈 AI의 챗GPT와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의 라지는 레이어가 24개, 히든이 1024, 그 다음에 어텐션 헤드가 16개이고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는 340 밀리언 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버트의 인풋과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 버튼은 라벨링 되지 않은 A와 B가 짝을 이뤄서 들어갑니다. 이때 얘는 마스크드 된 뭔가 좀 가려진 이 문장들이 들어가요. 요 입력됐을 때 요 부분은 모든 입력의 첫 토큰, 그러니까 즉 입력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이 토큰은 두 문장을 구분해주는 토큰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막 학습을 해서 이 CLS의 이 C는 CLS 토큰의 마지막 히든 벡터이고 요거는 이제 n번째 토큰의 마지막 히든 벡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C에서 나오는 요 값은 NSP라고 해가지고 요 A와 B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판단을 하고 요 마스크 L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진 얘 토큰들이 무슨 토큰인지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NLP 모델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CV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다룰 때는 이렇게 세퍼레이션 토큰이나 뭐 end of sentence 토큰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런 개념이 되게 새로웠는데 네. 혹시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문장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임베딩이 0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모델이 입력이 될 때 처리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만약에 페어드 되지 않은 문장이 들어왔을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저희 그럴 때는 이 SAP로 마무리를 하고 그냥 뒤에 문장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하면 이 토큰 임베딩은 워드 피스 임베딩을 사용하고 이는 3만 토큰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워드 피스 임베딩은 바이트 페어 임베딩 방식으로 패스트 텍스트와 비슷한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그먼트 임베딩은 두 문장이 짝을 지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임베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또 포지션 임베딩은 아까 지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어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바이트 페어 임베딩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신조어 중에 딱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신조어 중에 별다줄? 이렇게 하면 이 토크나이저가 얘가 무슨 단어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별, 다,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쪼개서 서브월드로 그거를 각각 임베딩하는 방식을 바이트 페어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문장 단위의 임베딩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단어 단위의 임베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단어에서도 단어를 또 쪼갠 서브월드 단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그먼트 임베딩과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을 구분한다 했는데 그럼 위치 정보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각 단어의 위치 정보는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으로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전학습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사전학습 방법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이렇게 토큰을 쪼갰을 때 일부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고 이 마스크 토큰이 무엇인지 맞추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때 이 토큰 전체 토큰 중에 15%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가 프리트레인에서는 마스크가 나오지만 저희가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때는 이 마스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5% 중에 80%는 마스크로 대체하고 10%는 이 그냥 랜덤한 아무 단어 그리고 또 10%는 원래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랜덤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모델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려고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해가 되고 원래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정말 마스크라는 단어를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80%나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건가요? 이 80%라는 비율은 뭔가 이분들이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아마 논문을 작성하시지 않았을까. 음, 네. 그 다음으로는 Next Sentence Prediction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0%는 실제로 다음 거, 50%는 다음 단어가 아닌 그런 넥스트 센텐스로 이제 비율을 구성을 해요. 음,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가면 같은 문서에서 다음 문장이 아닌 걸 가져왔는지, 뭐 혹은 아예 다른 문서여서 다른 이어지는 문장이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태스크의 난이도가 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 이제 학습할 때 뭔가 이 둘을 구분을 따로 해주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넥스트에 원래 있던 거는 라벨링이 1위로 돼 있다던가, 아닌 거는 0으로 돼 있다던가,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이거는 순전히 사전 학습의 한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파인 튜닝, 저희가 실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고, 모델에서는 네 가지의 태스크를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쌍에 대한 분류.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서로 그 두 문장이 같은 내용인지 반대되는 내용인지 혹은 뭐 별로 상관없는 뉴트럴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건 저희한테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QA 같은 경우는 이 출력 부분을 보면 뭐 스타트 토큰, 엔드 토큰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싱글 센텐스 태깅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문장에 대한 그 단어의 태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 태스크는 텍스트의 쌍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를 이제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문장이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뭔가 좋은 문장인지 아니면 나쁜 문장인지 분류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question이 answer이라고 저희 이제 방, 3 더하기 5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8이라고 대답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태깅 작업은 혹시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하면 나는 주어. 뭐 문장의 으, 구성 요소를 태깅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이 QA 같은 경우는 뭐 5 더하기 3은 8이다. 이런 QA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위키백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위키백과와 관련된 질문, 뭐 달에 가장 첫 번째로 착륙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 네, 그런 문서에서 그 문장에 대한 정답을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들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이 글루라는 데이터셋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으로 뭔가 이제 언어 이해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셋이고 지금 보면 버트 베이스만으로도 다른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지 같은 경우는 그 성능이 더욱 좋아지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두 개? 요렇게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데이터일지라도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 요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버트 베이스에 비해서 이제 거기서 넥스트 센텐스 프로젝션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좀 눈에 띄게 하락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학습시키는 거를 또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많이 하락된 거를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의 중요성과 양방향 학습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파라미터의 수에 따라서 모델 사이즈를 표현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도가 향상됨을 보였네요. 맞아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데이터셋인데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이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진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파인 튜닝 방식과 피처 베이스드 방식을 비교를 하는데 파인 튜닝 방식은 뭐냐면요. 프레트레이닝을 하고 이후에 뭔가 추가로 저희가 학습을 하죠. 그때 단어 임베딩 벡터까지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피처 베이스드는 그 단어 임베딩은 고정을 하고 이 신경망의 파라미터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의 아이들이 지금 이쪽의 아이들이 그 피처 베이스드 방식인데 파인 튜닝을 한 게 다 성적이 더 좋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